play me. 장난하니? That's a hell good GOS. Where you from me? Party, I be on my own, don't money. CD caught up, boy, hit my line, don't blame me. Don't blame me. Don't blame me. Boy, don't play me. 나 지역을 전에 hit race. 네, 안녕하세요. 길브로 봉길입니다. 네, 저번 벌크업 식단 논문 리뷰에 이어서 오늘은 제 2편 멸치들 살찌는 식단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는 흔히 마른 사람들을 보고 멸치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하드게이너라고 칭합니다. 그만큼 몸무게를 얻는 게 힘든 사람들을 뜻하죠. 뜻처럼 살이 잘 찌지 않는 사람들을 누군가는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주변에 잘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비만인 사람보다 살이 찌지 않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도 20대 65kg으로 비교적 멸치일 때가 있어서 멸치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우선 하드게이너들의 경우 최근의 논문에서 그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섭식장애나 기타 의학적 질환과 무관한 이유로 BMI가 자연적으로 18.5 미만인 건강한 저체중 성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성을 정량화하고자 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진은 저체중 성인과 BMI 수치가 21.5에서 25인 체중인 안정된 173명의 대조군을 비교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체중인 사람들은 일반적인 체중을 가진 사람보다 체구가 작기 때문에 휴식 시 에너지 소비량과 1일 총 에너지 소비량 수치가 절대적으로 보았을 때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예측 에너지 소비량 값, 즉 신체 크기에 비례하게 환산하여 계산하면 저체중 참가자의 휴식 에너지 소비량과 총 에너지 소비량은 전체 활동량이 적고 칼로리 소모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높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드게이너들의 경우 필요한 칼로리 섭취량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은데 한 연구에서 체중 증가에 가장 저항력이 강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유지 칼로리보다 하루 1000칼로리를 늘리도록 계획적으로 코칭한 결과 2개월 동안 최소 지방량 증가량은 0.36kg에 그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000칼로리의 잉여 칼로리를 섭취하고도 1.4kg밖에 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보통은 300에서 500칼로리의 잉여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한 달에 체중의 1%에 2%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한다면 정말 적은 양의 체중 상승이 일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각 개인에게 체지방 설정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개인별로 유전자적으로 필요한 체지방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이론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모든 사람의 배고픔, 포만감, 보상 중심 조절은 하나의 특정 체지방 비율을 유지하도록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으며 이 정확한 체지방 비율에 벗어나면 상당한 양의 지속적인 의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체중 조절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적합한 이론은 각 개인이 일반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체지방 수준 범위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개인의 배고픔, 포만감, 보상, 중추 조절 시스템은 광범위한 체지방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조정되어 있지만 후천적 습관과 행동에 따라서 유전적으로 미리 결정된 범위의 상단, 중단 또는 하단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유전자적인 스위트 스팟에서 하단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공복감 증가, 포만감 감소, 에너지 소비 감소 등이 체지방이 더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생리적 피드백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되면 자꾸 배가 고프고 자꾸 뭐가 먹고 싶습니다. 반대로 편안한 체중 범위의 최상단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체중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생리적 피드백인 공복감 완화, 포만감 증가, 에너지 소비량 증가 등을 받게 됩니다. 아이질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극도로 맛있는 음식은 강력한 신경생리학적 보상 반응을 일으켜서 엄청난 쾌감과 즐거움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친구나 가족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마다 맛있는 음식에 대한 반응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서로 맞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즐거움의 정도도 사람마다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상 감각, 즉 음식을 먹음으로써 느끼는 쾌감의 크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다양한 식사 생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심지어 같은 사람이 같은 음식을 먹는
먹는다고 해도 달라질 수 있다는 증거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뇌는 보상 시스템을 가동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이죠. 이런 뇌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면 포만감 신호를 무시하고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폭식하는 사람들과 비만의 문제들과 관련이 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체중 감량과 관련해 보면 맛있는 음식들의 주된 단점으로 여겨지지만 이런 뇌 보상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맛있는 음식에 대한 강력한 보상 반응은 의도적으로 체중을 늘리는 동안 식욕이 둔화될 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드 게이너들은 의도적으로 체중 증가를 유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주위에 상당한 수의 하드 게이너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어려움에는 예상보다 높은 안정시 대사율, 과식 시 에너지 소비에 대한 증가, 일반적으로 식욕 부족 등으로 공복감과 포만감 조절 회로의 균형 이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래프로 보았을 때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상위 지점에 상당히 근접한 디폴트 값을 가지고 있어서 체중을 지속적으로 늘리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하드 게이너들은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포만감 신호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살이 잘 찌지도 않고 그로 인한 흥미 부족으로 칼로리를 꾸준히 많이 섭취하는 게 힘들어서 그에 대한 보상 감각 또한 무뎌지고 체중을 낮게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드 게이너들이 살찌기 어려운 이유들을 알아보았는데 그럼 하드 게이너들은 어떤 식으로 살찌는 전략을 짜야 할까? 이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게이너가 직면한 이런 여러 문제들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살이 찔 수 있는 적절한 칼로리를 목표 설정하고 이를 꾸준히 달성하면 됩니다. 목표 칼로리 섭취량이 원하는 체중 증가의 속도가 붙지 않는다면 원하는 속도로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할 때까지 칼로리 목표 섭취량을 점차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체중 증가 속도가 느려지거나 완전히 멈춘다면 또다시 목표 칼로리를 다시 점진적으로 늘리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정말. 근데 이론적으로는 너무 쉬운 일인데 이게 하드 게이너들 입장에서 살을 찌운다는 것은 실제로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하드 게이너들의 칼로리 목표량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과정을 반복하다 극심한 포만감으로 인해서 너무 배부르고 1일 칼로리 섭취량 목표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거든요. 저 역시도 70kg 한 중반에서 림매스업을 시작했는데 이때만 해도 마음만 먹으면 100kg 찌우는 건 우습지, 이번 비시즌은 좀 찌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칼로리를 점차 늘리면서 3,500칼로리까지 늘린 적이 있었는데 또 그런 나중에 깨끗한 음식들을 좀 많이 섭취하고 싶은 마음에 정크푸드를 좀 줄이고 3,500칼로리를 먹으려고 하니까 진짜로 배가 터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진짜 살 찌우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몰라요. 단순히 잘 먹고 운동 많이 하면 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많이 먹어도 운동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살이 덜 찐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운동량을 늘리지 않고 칼로리만 늘리다 보면 속이 정말 더부룩해지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운동량은 운동 강도가 아니라 순수 운동 볼륨입니다. 저희 길브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왜 운동 볼륨을 무지성으로 늘릴 수 없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도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처럼 포만감이 체중 증가를 막는 주된 장애물이라면 하드 게이너들의 경우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음식은 많은 칼로리를 제공하면서도 포만감은 덜 느끼고 칼로리 섭취량을 늘리는데 유리한 심리적, 생리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음식은 보통 가공도가 높고 식감이 부드러운 식품인데 보통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아닐지 모르지만 하드 게이너들의 경우에는 더 빨리 많은 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칼로리를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네요. 요약하자면 몸무게를 적극적으로 높이고 싶은 하드 게이너들이라면 에너지 밀도가 높고 기호성이 높으며 식감이 부드럽고 가공 수준이 높은 식품을 생각보다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가볍게 섭취할 수 있는 맛있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간식을 식사에 추가해서 의도적으로 에너지 섭취량을 늘리도록 유도하라고 말하고 있네요. 네, 분명 가공된 음식 말고 클린한 음식으로만 벌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닭, 고구마, 야채, 견과류로 3,500칼로리 딱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위가 튼튼한 분이 아니라면 아마 포만감 때문에 운동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자기 직전까지 드셔야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터들이 하는 식단의 반대로 하면 도움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하드 게이너들의 경우 탄단지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매크로 식단을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킬로그램당 약 1.6에서 2.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체지방량을 뺀 제지방량 기준에 하루에 킬로그램당 2에서 2.75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비대 진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단백질 섭취량 범위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총 체중이 아닌 제지방량으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일 단백질 목표량을 하루 3에서 6회에 걸쳐서 균등하게 나누어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 특히나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을 어려워하는 하드게이너들의 경우 단백질 섭취량을 하루에 4번에서 5끼로 나누고 식사 사이에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의 간격을 두는 식사 스케줄로 먹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일 칼로리 섭취량을 늘리기 위해 탄수화물과 지방이 많이 포함된 저단백 간식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에 이러한 저단백 간식은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이러한 맥락에서 한 끼 식사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최소 몸무게 킬로그램당 0.3g 단백질을 제공하거나 또는 최소 20에서 30g의 단백질을 절대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탄수화물과 지방으로 넘어가서 이 둘의 섭취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조금 더 재밌어집니다. 먼저 벌크업을 하는 동안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만, 키토제닉 식단에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키토제닉 식단이 균형 잡힌 식사와 비교했을 때 근비대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나쁜 경향이 있으며, 글리코겐을 풍부하게 공급하는 것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전적으로 유리하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메타 분석에 따르면 탄수화물은 훈련 중 고강도 세트가 많이 포함되거나 45분 이상 지속되는 훈련 세션을 완료하는 운동선수에게 에르고제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여기서 말하는 에르고제닉 효과는 근육의 힘과 사이즈 그리고 파워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물론 탄수화물 섭취량을 매우 낮게 유지하면서도 운동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이 근력 운동을 위한 최적의 식단이라고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네, 또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 TDE를 더 많이 증가시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즉 고탄수화물 섭취 식단은 고지방 식단보다 칼로리 대비 지방 증가가 약간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드 게이너들의 경우 탄수화물과 지방은 얼마나 섭취해야 될까? 벌크업을 위한 탄수화물 및 지방 가이드라인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크로를 정확히 하는 게 힘든 분들이라도 이 정도 탄수화물과 지방은 먹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살이 찌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탄수화물은 하루 최소 몸무게 킬로그램당 3에서 4g을 섭취하셔야 하고, 지방의 경우 지방 최소 섭취량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추천하는 1일 지방 최소 섭취량은 키에서 150을 뺀 다음 2로 나누고 30을 더하는 공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키가 180인 사람의 1일 지방 최소 섭취량은 180-150, 거기서 나누기 2를 하고 더하기 30을 하게 되면 하루 45g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키가 150 미만인 경우 이 공식을 무시하고 최소 기본값을 하루 30g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네요. 하지만 이것은 최소 섭취량이기 때문에 지방은 최소 섭취량에서 자신이 먹는 총 칼로리의 30%까지 상한선을 두시고 적절히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드 게이너들의 경우 20에서 25%의 지방 섭취를 권장하는데, 이유는 지방 섭취가 너무 많으면 해당 칼로리만큼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로써 하드 게이너들이 섭취해야 할 탄단지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벌크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산소에 관련한 문제인데, 벌크업을 할 때도 유산소를 해야 될까 아니면 안 해야 될까 라는 질문에 선뜻 정확하게 답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흔히 벌크업을 하려면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제외한 다른 운동을 의도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사람들은 에너지 소비를 더 늘리고 싶지 않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유산소 운동을 근력 운동과 동시에 하게 되면 저항 운동의 퍼포먼스가 악화되는 간섭 효과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신체 활동을 즐기거나 단순히 건강상의 이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피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네요. 네, 우선 간섭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산소 운동이 추가되었을 때 저항 훈련의 적응력이 약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섭은 스트렝스 훈련보다 파워 훈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고, 근비대 적응과 관련성은 오히려 더
더 적다고 말하고 있네요. 저항 훈련을 의미 있게 방해할 정도로 필요한 유산소 운동량은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최소 5번에서 6번 이상의 고강도 유산소 훈련을 의미하고, 특히 근비대 초점을 맞춘 목표와 가벼운 수준의 주당 유산소 운동량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간섭 효과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무서운 수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유산소는 근비대를 유의미하게 약화시키긴 하지만 아주 적은 양의 유산소 운동이나 신체 활동으로도 주목할 만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 8,000보를 걷는 것만으로도 사망률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신체 활동 가이드라인에서는 보통 수준의 운동은 주당 150분에서 300분, 격렬한 수준의 운동은 주당 75분에서 150분 또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의미 있는 건강상의 이점을 얻으려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고, 근비대에 방해될 만한 유산소 양은 생각보다 많은 유산소 운동량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의 즐거움이나 일반적인 건강을 위해 신체 활동을 하는, 일반적으로 벌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근비대에 영향이 갈 만큼 많은 유산소 운동을 할 가능성이 낮을 것 같아요. 약간의 추가 활동이 근비대에 방해될 만큼 간섭 효과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절한 양의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고, 대회를 나가는 지구력 운동 선수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신체 활동은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멸치남들, 하드게이너들의 고충과 벌크업 하는 식단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주변에서 하드게이너들의 친구들이 있다면 멸치라고 놀리지 마시고 용기도 주시고 응원도 해주세요. 네, 저도 멸치였던 시절이 있었어서 어느 정도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네, 모든 하드게이너들이 2024년에는 벌크업된 모습으로 맞이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oy, don't play me. 장난하니? That's a hell 그 지역에서 where you from me? 와리카